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첫 영수회담 사흘 만에 민주당이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을 여당이 퇴장한 채 단독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여당과 합의를 해오라고 했던 김진표 의장도 여러 압박에 결국 민주당 손을 들어줬는데요. 바로 직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용산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들어갑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곧바로 여의도 국회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같은 당 출신인 김진표 의장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끝에 이른바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에 본회의장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건을 표결하기 전에 이 문제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를 독려해 왔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실체 규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또 다른 최혜병의 죽음을 막는 길일 것입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민주당의 전방위 압박 끝에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의장도 결국 보신 그대로 법안 처리 상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에 이미 다 빠져나갔고 일단 김웅 의원 정도 제외하면 민주당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대략 오늘 오후 3시쯤인가요? 그런데 이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에 조금 전 2시간여 만에 용산 대통령실도 즉각 반응을 내놨습니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신임 정진석 비서실장 이렇게 얘기했네요. 용산 대통령실은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본다. 안타까운 죽음, 최상병의 죽음을 이용해서 정책을 악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민생을 챙기라는 민의를 거스른 것이다. 특검 강행은 참사를 악용하라는 완전 저렇게 이제 규정을 했네요. 나쁜 정치다. 그러면서 공수처 조사가 끝난 뒤에 특검이 논의돼도 늦지 않는데 이걸 너무 국회가 섣부르게 민주당이 추진했다는 얘기일까요? 10살의 채로 특검, 여야 합의가 없었던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 마지막인가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혼란을 빠뜨리는 것이다. 엄중 대응하겠다. 이게 용산 대통령실에 조금 전 민주당이 이른바 단독 처리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공식 입장입니다. 단독 처리했어요? 국민의힘이 표결 전에 퇴장한 그때 이현정 의원님. 네. 하나하나 꼭꼭 씹어볼 텐데 일단 대통령실이 곧바로 반응을 내놨고 영수회담이 끝난 지 불과 사흘도 채 되지 않아서 일단 용산 대통령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기시감이 듭니다. 2022년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당시에 검수완박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은 또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끝나는데요. 끝나기 직전에 바로 이 법안 처리가 일단 강행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 점으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감성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최상병이 수해복구직원에 나가서 안타깝게 사망한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정서 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법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 문제는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최근에 공처에서 잇따라 소환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수사에 대한 어떤 이 속도감을 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특검이 그러면 필요한 것인가? 더군다나 이 공수처라는 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 공처를 이뤄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 수사처요. 그렇죠. 바로 공처의 이 설립 목적이 바로 이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렇게 본인들이 세워놓은 공수처를 제외하고 이제는 특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과연 그러면 특검이 하면 뭔가 달라지나요? 수사 상황 자체가. 저는 이 공처 결과를 보고서 특검을 하더라도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근데 이거를 통과시킨 것은 결국은 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을 또 계속 이어갈 민주당이 본인들의 어떤 힘자랑을 하는 게 아니냐. 결국은 이런 특검을 통해서 정부를 어떤 면에서 흔들겠다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 최상병 사망에 대한 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예. 그러나 그 부분을 과연 특검, 현재적 상황에서 특검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는 게 타당할 것인지 아마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용산 대통령실 나쁜 정치다. 뭐 이현정 의원은 힘자랑 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이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마자 용산 대통령실이 저렇게 규정을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4월 10일 있었던 총선의 민의를 아예 그냥 무시하는 것이지요. 순직해병의 특검법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실의 이번에 절호의 기회였다. 이 4월 10일에 이 국민들의 어떤 바람과 이 민심에서의 회초리를 정말 대통령께서 바꿀 수 있는 기회였어요. 예. 국정 전환을 바꿔라. 라는 요구를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예. 민주당이 최수근 상병 특검 부분은 지난 10월에 이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었고요. 충분히 대통령실이나 국민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한테 판단을 바란 것이죠. 이 최상병의 특검 자체가 과연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적인 특검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이 최수근 상병 이 순직에 있어서 대통령실과 많은 권력자들이 수사협을 해서 이게 좀 뭔가 공정한 상식이 어긋난 게 아니냐. 이거를 국민들이 이번에 판단을 해준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무슨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다? 저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예. 이거는 죽음을 외면한 비정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왜 이렇게 이 기회를 걷어차는지 저는 답답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이 혼자 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였다면 예. 국민들은 이 이제 국정기조가 변하는구나 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 의회의 정치 마지막에 지금 22대 국회를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3년이 참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좀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저기 보면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잠깐 화면에 만나 보셨다시피 한번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윤재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표결 전에 일단 다 나가버렸습니다. 김웅 의원 정도만 제외하고 협치 아닌 독주다. 민주당을 규탄한다면서 저렇게 규탄 대회를 열었고 뭐 사실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선 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2시간여 만에 용산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이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단히 유감이다. 나쁜 정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 이렇게 강력히 이제 규탄하는 성명을 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사실 어제만 해도 이른바 이태원 특검법은 협치로 여야 한 벌 양보하면서 일단 협치가 됐는데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로 좀 가져와서 여야가 의견을 모아서 가져와라는 요구. 일단 뭐 김진표 의장이 그 압박을 일단 견디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특검법에 대한 강대강 대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조금 전에 서영주 대변인 말씀하셨고 민주당 태도도 이렇게 있지만 만약에 공수처가 없다라고 하면 서영주 대변인 말씀이나 민주당의 태도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데 특검이 뭡니까? 특별검사 줄임말이잖아요. 공수처에 검사가 있습니다. 어떤 검사가 있습니까? 특별검사가 있는 거예요.
공수처에 있는 검사가 특별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검찰에서 못할 것 같고 일반 검찰에서 부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수처라고 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특별한 검사, 공수처 검사를 만들어가지고 고위 공직자, 대통령 말고 장관이나 그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그 수사라고 만든 게 그게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종섭 그 대사, 이제 퇴임한 전 대사 출국 금지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 국방부 법무관리관 불러가지고 수사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해병대 사령관 이제 좀 있으면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을 한다? 그러면 못하러 1년에 200억 넘는 예산을 쓰면서 공수처 못하러 만들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쪽에는 뭐 그 아이스크림 들고 이쪽에는 사탕 들고 이걸 둘 다 먹으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포기하는 것이 그게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정 변호사 말씀은 그게 느리든 빠르든 공수처 수사 시계가 돌아가고 있긴 한데 마치 민주당이 이거를 단독 처리해서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오늘 오후 보시는 그대로 민주당 김진표 의장이 상정을 해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밀어붙인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의 강력한 입장은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을 시사하는 정진석 실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전까지만 해도요. 최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은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민주당에게 여당과 합의를 좀 해오라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인데요. 오늘 아침 민주당 분위기는 김진표 의장의 성토대회 같았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21대 국회가 끝까지 외면한다면 정말 면목없고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국민적 요구인 해병대 장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은 정쟁법으로 규정하면서 무조건 반대하고 있어 합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계속 합의하라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에 의장께서 너무 많은 이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검법 처리가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방안입니다. 여당이 특검법 처리를 끝까지 발목 잡는다면 총선의 민의를 정면에서 거스르겠다고 하는 선언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홍익표 원내대표는 에너지 쓰게 하지 말고 빨리 법안 처리할 건 하자 이렇게 김진표 의장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장유희 변호사님. 네. 사실 오전까지도 김진표 의장이 본인 스스로 소신을 쭉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야당과 여당과 협의를 여야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김진표 의장 SNS에 꽤 많은 지지자들의 악플이 좀 달렸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지자들로서는 이게 국회법에 따르더라도 합의가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본회의에 부의를 할 때 협의만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 여야 간의 합의가 돼서 다 본회의에 올릴 것 같으면 사실 본회의 투표 절차가 무용해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최상병 특검은 여당에서 폭거, 의회 폭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절차를 어겼습니까? 아니면 국민 여론에 반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군복무를 하다가 한 해병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어떤 사실관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이 국방부에 전화를 하고 공직기강 비서관이 같이 개입을 한 그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 상황 특수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공수처장을 대통령께서 3달 넘게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된 이후에도 2달 넘게 임명하지 않으셨죠. 예. 공수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차장 자리도 공석입니다. 공수처의 검사들이 많이 이탈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법적으로 본인들이 수사할 수 있는 죄가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지금 경북 경찰청에서도 하고 있고 공수처에서도 하고 있고 쪼개져 있고 이종섭 전 장관도 공수처 수사에 문제의식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본인 빨리 소환하라고 왜 이렇게 더디냐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국민들이 똑같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통신기록 같은 거는 보존기한이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이 사건 1년을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게 특검이기 때문에 오늘 통과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수사 속도를 수사 역량을 민주당으로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장유미 변호사께서 그런 설명을 해주신 듯한데 어쨌든 임기 얼마 안 남았다고 국회의원 척하냐 역적으로 남을 사람 아니냐 이렇게 꽤 같은 당 출신 김진표 의장을 향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엄청난 비난 댓글을 쏟아냈고 이건 참 이례적입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또 다른 김진표 의장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 만나봤던 정진석 실장의 카메라 앞에 서서 했던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그 화면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반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행하는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아마 비서실장이 되고 나서 정진석 실장의 첫 번째 저런 카메라 앞에서 브리핑인 것 같은데요. 저 얘기입니다. 협치 첫 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민주당이 이렇게 입법 폭출해선 될 일인가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나쁜 정치,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단히 유감이다 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최상병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까지 덧붙였어요. 민생을 챙기라는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참사를 악용하는 나쁜 정치다. 이런 굵직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다만 이제 여기 계신 서영주 대변인과 장윤미 변호사 얘기는 이 공수처에다 맡겨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총선의 민의는 이러한 최상병 특검,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확실히 명명백백히 밝히라는 이게 총선의 국민적 뜻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가 옳지 않다라는 두 분의 주장을 했습니다. 공수처 조사 끝난 뒤에 특검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는데 일단 이렇게 되니까 조금 전에 용산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시사한 셈이죠. 아마 이렇게 되면 10번째 거부권 정도가 될 텐데 이제 강대강 대치가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다시 원래 저희가 준비한 본론으로 돌아갈까요? 일단 김진표 의장도 누구 말 맞다라는 민주당의 전방위 압박에 백기투항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욕설을 했던 박지원 당선인이 오늘 공식적으로 다시 방송에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정작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박지원 당선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나를 했어야지. 김진표의 오늘 있기까지는 내가 차관, 수석, 장관 다 시켰는데 똑같은 놈들이지. 놈들이라뇨. 놈이지 뭐. 윤석열이는 다 똑같은 놈들이지. 진짜.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세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못합니다. 지금 방송 시작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저기 빨간불 마이크 온이라고 돼 있으면 잘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무조건 예. 제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제발 그 질문 하지 마세요. 그래도 워낙 뜨거운 이슈여서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근데 사실은 오늘 좀 취소를 할까라고 했지만은 또 그 취소하면은 취소하는 대로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가서 제가 잘못한 것은 사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박지원 정치 인생에 처음 큰 설화를 남겼다. 10수년 전에 술 먹고 잘못 올려가지고 트화는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라디오 방송 출연해서 화기애애하긴 했는데 다만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럼에도 일부 지지자들이 가장 속 시원한 발언이었다. 박지원 말이 맞다. 정치 구단 시원하다. 이런 반응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정말 방송에서 박지원 당선인은 방송을 하루 이틀 하신 분이 아닙니다. 저 방송에 한두 번 나가신 분이 아니에요. 자, 저 방송이 시작된지 안 되는지 몰랐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치고 빠진 거죠. 왜 저렇게 치고 빠졌냐? 지금 지지층들이 저 욕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지금 김진표 의장을 좀 때려주길 바라고 있거든요. 김진표 의장은 정말 국회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대화 타협을 하는 곳입니다. 예. 자, 그런 것들 지금 이태원 지금 참사특별법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런 게 모범적인 것이죠. 국회라는 게 속도가 아니라요.
정말 여야가 이 합의해서 하는 것들 그게 오히려 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회의장 이 후보로서 지금 경선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지지층들의 어떤 뜨거운 지지를 받기 위해서 욕설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앞으로 우리 국회가 어떻게 될지 정말 저는 너무나 걱정스럽고 국회 수준이 이 국민 일반의 수준조차도 못 따라가는 상황이 아닌가. 더군다나 박지원 당선인은 국회 최고령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치 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저런 분이 공개적으로 저렇게 국회의장을 저렇게 욕설로 비난하면 만약 나중에 누군가가 만약에 박지원 당선이 국회의장 됐을 때 저런 비난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그냥 국회에서 저런 이야기는 그냥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정말 국회의 질적 저하가 너무나 우려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수처 공수처 수사를 못한다는 공수처 왜 만들었습니까? 다 이런 거 하려고 공수처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없애세요 공수처를. 그럼 경찰도 없애고 그냥 검찰도 없애고 다 특검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무슨 만능주의도 아니고 만약에 특검에서 또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 안 나오면 그다음에 또 특특검을 하려고 그럴 겁니다. 저는 그게 바로 우려되는 것이죠. 왜냐 이 사건은요 수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공수처가 수사 결론을 내려서 만약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이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더 수사해봐라 라고 요구할 겁니다. 자, 공수처가 어떤 기관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기관입니다. 본인들이 필요해서 만든 기관이에요. 그때 정말 많은 반대를 해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 통과시켜서 만든 기관이 수사를 늦게 하고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또 특검을 하고 그럼 다른 거 있으면 특검을 하고 그럼 공수처 있을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냥 당장 없애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공수처 무용론 없애버리면 될 것 같다는 거는 잠시 뒤에 일단 이 얘기 마저 하고 장유미 변호사에게 이제 반론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서영주 대변인. 물론 오늘 그 민주당 손을 들어주긴 했어요. 결과적으로 김진표 의장이. 다만 여야 합의 원칙을 언급한 국회의장을 향해서 이렇게 박지원 당선이든 국회의장 출사표 던진 사람들이든 무차별 폭언을 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박지원 당선이 사과를 했는데 속 시원하다 이런 잘했다는 반응과 사실 말만 따지면 김진표 국회의장 얘기가 언론적인 건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국회의장실 관계자가 얘기했으니까 이게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의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의장실 관계자 말로는 원론적으로 맞죠. 이렇게 합의 원칙을 언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이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이나 의장실도 생각해야 될 거는 입법부의 수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되죠. 입법부가 행정부의 밑에 있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법부는 입법부로서의 어떤 기능이 있고 입법부의 상징은 민의를 전달하는 가장 최상의 기관입니다. 그러면은 민의라는 건 뭡니까? 민심이고요. 그 민심이라는 것은 불과 4월 10일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김진표 국회의장만 그걸 못 듣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출직 공직자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먼저 듣고 그 협의와 합의 원칙보다는 민심이 우선돼야 되는 것들이 입법부의 수장할 일이다라는 측면에서는 그거를 해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친정집인 어떤 후배 의원들이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냐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박지원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말이 좀 심하셨죠. 많이 심했죠. 많이 심했죠. 적절하지 않은 단어들이고 본인도 스스로 설화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역대 최고의 실수이자 설화이다 얘기할 정도로 부적절한 단어였으나 일단 박지원 전 장관의 그 속내는 알겠어요. 이제 정치 구단에서 정치 10단이 되고 싶은 그런 좀 어떤 좀 전략적인 국회의장에 대한 어떤 포석. 왜 4명만 거론이 되고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나를 안 끼워주지? 그러니까 이제 서영주 대변인 말씀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다 생각이 있어서 알고 저렇게 한번 저렇게 심한 욕설을 했다고 보시는 거죠? 솔직히 그런 부분이 더 크다고 보고요. 일단은 좋은 정치적 전략은 아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이제 미니 이야기 하시는데 국민의 뜻이요? 네. 근데 지금 그러면 국민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많은 의석을 줬다고 해서 민주당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찬성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나요? 그럼 국회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럼 여당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민의라는 걸 앞세워서 민주당이 하는 것은 다 좋다. 그냥 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국회라는 공간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지금 국회의장이 그거 아닙니까? 결국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타협을 해서 하는 것이 국회입니다. 국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하는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욕설을 하는 걸 가지고 잘했다 박수 치는 게 정상적이다. 그리고 김진표 의장이 뭘 잘못했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예. 근데 민의라는 거는 뭐 이제 보는 차이인데 예. 만약에 그 국민의힘이 민의를 그런 식으로 뭐 해석을 한다면 그건 대단히 민심과 동떨어지는 것이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선거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중간 평가를 받는 것이고요. 21대 때 민주당이 많은 의석 때문에 힘자랑한다, 입법 독재다라고 예. 주장했잖아요. 그럼 21대에서 22대로 넘어가는 총선에서 그거는 국민들의 시각이었다. 그게 민의였다면 알겠습니다. 절대 22대의 야당 민주당에 이런 압도적인 의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뜻에서 민주당도 이거는 국민의 뜻을 받들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는 네.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분 말씀은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근데 이런 부분이잖아요. 저혁진 변호사님. 저 네네.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21대 국회 뭐 일단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22대 국회가 여러 가지 의미로 더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국회의장에 출사표를 던졌던 인물, 뭐 박지원 의장도 박지원 의원도 생각이 있는 모양인데 욕설을 했고요. 뭐 우원식, 조정식 다 김진표 의장 강력 비판했는데 아예 정성호 의원도 국회의장 되면 김진표 의장 외유 보내드리겠다. 약간의 조롱 섞인 SNS 글을 썼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제가 김진표 의장이라면 야, 내가 이러려고 70대 후반에 국회의장 하고 있나? 그런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김진표 의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재부에서 시작해가지고 재무부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최정상인 부총리까지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5번 한 다음에 예. 정치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우리나라 국가의전 서열 넘버 2인 국회의장하고 이제 본인의 공직 생활을 정리하기 일보 직전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직 생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김진표 의장한테 김진표 의장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욕설을 갖다가 하고 조롱을 하고 그냥 외유나 갔다 와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동료 선배 의원들에 대한 선배 의원에 대한 그 원로에 대한 그러한 그 대접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참 민주당이 해도 너무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 추미애 당선인도 빠지긴 했지만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이 김진표 거의 의장 성토 대회를 열듯이 비판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이런 친정의 전방위 압박에 뭐 국민의힘 퇴장한 채 그 김진표 의장이 일단 민주당 손을 들어서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단 현실은 이렇게 특검법 통과입니다. 여당은 앞서 보신 그대로 수사 중인 사안을 가져다가 특검하는 경우도 없다. 이렇게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최상병 특검법도 특검 대상이 아니거든요. 첫 번째가 수사 중인 사안이에요. 공수처하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이거 수사 중인 것을 가져다가 특검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수사가 끝난 다음에 미진할 경우에 특검을 해야 되죠. 최상병 사건은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수사 외압 행사 부분은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런 제도의 취지에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 앞서 뭐 이현정 의원께서는 뭐 공수처 무용론 그러려면 왜 있냐 없애버려라고 이제 논평을 하셨는데 일단 그것과는 좀 다소 별개로 최상병 순직 사건, 순직에 대한 억울함은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극렬 반발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최상병 특검은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본질은 결국은 간부 8명의 경찰에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하려고 했는데 VIP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경로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정석 장관과 통화 후에 이게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는지 아닌지 이게 핵심인데 일단 여당에서는 아니 특검도 지금 제대로 진행 중이고 실제로 박정훈 대령뿐만 아니라 수사권이 없는데 이제 그거 자체가 월권 아니냐 이런 비판을 여당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수사권이 경찰에 있는 게 맞습니다. 사망사고는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사단을 해병대에 왜 만들어놨습니까? 초동수사, 군의 특수성 잘 인식하는 조직에서 정확하게 수사한 다음에 경찰로 이첩하라는 겁니다. 예. 수사단장이 공식 직함이에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최상병이 사망하는 데 있어서 어느 선까지 처벌하는 게 맞을까?
것인지, 업무상 과실치사의 법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이 법리를 어떻게 누구한테까지 끌어서 이제 적용시킬 것인지 여부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없다면 국방부 장관은 왜 사인을 합니까? 말도 되지 않는 것이고요. 예. 오히려 직권남용은 대통령께 그런 직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수사는 경찰에서는 최상병이 사망하게 된 그 원인과 관련해서 과실치사의 처벌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예. 또 하나는 이 수사를 중단시키고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실체 규명의 장애 요소가 누구일 것인가. 이른바 윗선 아닌 것인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장관까지 결재를 한, 여기서는 장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번복시킬 수 있는 윗선이란 과연 누가 있을 것인가. 지금 박정훈 대령의 재판 과정에서도 나온 진술 등의 내용을 보면 이른바 VIP, 대통령이 경로를 해서 이 8명으로 이첩한 부분을 줄이고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죠. 어느 정도 군의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의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런 걸 직권남용 혐의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장윤 변호사 변호사시니까 예.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자, 법률을 의율할 권한이 있나요? 이 사건에 있어서? 아니 그런 권한이 있으면 직권남용이 되겠죠. 근데 지금 해병대 수사단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예를 들어서 법률을 의율하고 어떤 데서 처벌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그게 돼 있는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망 사건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경찰이 수사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수사단이 잘못 해석을 해서 본인들이 다 혐의를 의율해서 수사해서 혐의까지 해서 그걸 경찰에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권한이 있나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예. 지금 논리대로라면요. 박정훈 대령한테 수사권 자체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직권을 남용할 직권도 없는 겁니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법원의 판사들이 다 무죄를 받은 게 남의 재판부에 관여할 수 있는 직권이 없기 때문에 무죄를 받은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직권남용이 누구한테 적용돼야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입니다. 어떤 군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이런 걸 직권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건 박정훈 대령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거기서 수사할 권한이 있냐는 이 말씀이에요. 예. 글쎄 뭐 이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 민주당의 아예 시선과 뭐 집권 여당의 시선이 다를 수 있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는 결국은 박정훈 대령의 수사권 여부와 지금 계속 용산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이제 두 가지 논점이잖아요. 수사권이 있느냐, 박정훈 대령 이거 외압 아니냐, 월권 아니냐. 두 번째 이건데요. 그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거 얘기하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분명히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수사 시계가 돌아가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직권 상정이 됐다. 그렇게 되면 아까 용산 대통령실 말 맞다나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일단 공수처가 공수처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이 된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 이 부분을 용산 대통령실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일단 많은 국민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이게 뭐 최상병 특검법이라고 약칭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최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최상병이 이제 그렇게 순직하게 된 그런 원인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에 대해서 수사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최상병 그 특검법의 정식 명칭이 굉장히 긴데 제가 읽어드리면 예. 순직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아니에요. 이게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여기 2조에 보면 수사 대상이 나오거든요. 예. 뭘 수사하느냐? 최상병이 어떻게 저렇게 순직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수사한다는 게 아니고 순직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그다음에 이런 불법 행위와 관련된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공수처 등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 행위. 예. 이거 수사하자고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네네. 정혁진 변호사의 문제 제기는 이게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명명백히 밝히자는 게 민주당의 본의, 속내가 아니라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을 겨누기 때문에 정치적인 특검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예. 인터넷에 다 떠 있는데 수사 대상이 그렇게만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상병이 어떻게 억울하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 순직하게 됐는지 그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군인은 특수한 신분이니까 형법 말고 군형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일반 형사소송법 말고 군 형사소송법이 있는데 예. 군형법이라고 안 하고 군 형사소송법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군사법원법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군사법원법이 그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그 제2조가 개정이 됐거든요.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 성폭력 범죄, 그다음에 사망 범죄 이런 범죄에 있어서는 더 이상 군사 그 경찰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로 치면 헌병이죠. 아니면 군 검찰에서 수사하고 군사 법원에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민간 경찰, 민간 검찰, 민간 민사 법원에서 예. 수사하고 재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첩을 그러니까 박대령이 이첩을 했건 말건 이종섭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했건 말건 경북 경찰청이나 아니면 그 검찰에서 이 사건 내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대령이 이렇게 오지랖을 갖다가 떨 필요도 없는 거고요. 왜 이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되는지 조금 전에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박대령의 모지랖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월권 아니냐 이렇게 좀 순화할게요. 서영주 대변인 말씀만 듣고 이번 주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일단 조금 전에 정진석 실장 얘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다음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그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를 듣고 예. 또 김종혁 그 사무부총장 예. 국민의힘 그분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뭐 죽음을 이용한 뭐 나쁜 정치다. 이거는 이 정도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요 순한 거잖아요. 이것도 대통령이 경로했구나. 그렇게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근데 김종혁 사무총장이 그랬죠. 경로할 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경로할 상황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자꾸 경로를 하면 민주당은 결국에는 뭐 협치고 합의고 이런 게 아니라 국민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국정기조의 변환이 없는 이상은 예. 저는 솔직히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얘기를 잘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최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의 요체는 예. 이 죽음에 대한 명명백백한 어떤 사건의 실체 자체를 막으려고 했던 예. 이 거대한 권력의 수사외압입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들어간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질렀어요. 결국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면서 예. 이게 범죄 피의자에 대한 핵심 피의자에 대한 도피의 의혹을 받았고 저질렀는지 아닌지 일단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봐야 예. 되기 때문에 특검을 한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선 기간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가만뒀다면 특검까지 왔을까요? 결국에는 본인이 다 저지른 일들이 결국에는 보면은 돌아오는 것인데 결자해지를 못하고 이 부분이 마치 뭐 민주당이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낸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보면요 수사야. 임성근 1사단장이 뭐라고 계속해서 거기서 빼죠. 그다음 이종섭 전 장관이 왜 갑자기 핵심 피해자를 호주 대사로 보내죠? 예. 그런데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근데 국민이 이해를 못하면 누가 이해를 시켜야 됩니까? 예. 입법부의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죠. 특검이면 상계하려면 되고요. 공수처 수사 얘기하는데 공수처 수사 지금 8개월 만에 처음 피의자 불러서 조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7월이면 증거 사라지고요. 예.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요. 이거 끝나면 또 검찰로 넘깁니다. 그럼 또 검찰에서 기소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거 계속해서 1년, 2년 묵히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특검밖에 답이 없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좀 더 긴 시간 이번 주제 준비한 시간보다는 속보와 함께 대통령실의 반응, 각자 네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일단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고요. 이렇게 특검,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검법이 통과된 건 참 이례적이라는 용산 대통령실 입장, 각 기단의 입장까지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 이제 국민의힘 내부 정치권 이슈로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4위, 2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앞서 주제에서 만나보셨던 것처럼 21대 국회가 끝나고 이제 앞으로 22대 국회가 돼도 국민의힘은 보신 것처럼 여의도 국회에서 이렇게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할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조국 대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예고한 상태죠. 이렇게 야당이 여전히 본인을 이렇게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든 상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약간 이제 반농담처럼 이렇게 있는 게 나는 좀 전혀 불편하지 않다. 집에서만 있는 게. 그리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이때 움직일 수 없다는 건 몸도 힘들고 또 나가면 뭐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하니까 이게 좋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 좀 잘 회복하시라. 지금 나아지게 되는데 계속 콜록콜록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냥 방콕 중이신 거군요. 빈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집에만 있었다. 온라인에 사진 한 장이 떴는데 오늘 꽤 화제가 된 얘기가 있어요. 며칠 전에 강남 인근에서 편안한 차림에 통화하면서 길을 걷는 이 사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데 하는 추정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왔고 글을 올린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아는 사람이 직접 찍은 사진이다. 낯익은 얼굴이라 눈인사를 했다고 한다. 방송이랑 똑같다고 한다. 이게 오전부터 오늘 온라인에서 많이 회자가 됐던 사진인데 일단 이현정 의원님. 저희는 뭐 목격담, 추정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방송 전에 직접 확인해 보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맞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아마 건강이 조금 회복이 많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집 주변을 뭐 산책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다음 주부터는 본인의 어떤 뭐 일정들을 좀 소화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당에 본인이 직접 영입했던 분들 또 이제 이 선거 과정에서 본인의 경호를 담당했던 분들 뭐 이런 분들 순차적으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감사의 표시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마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건강 문제 때문에 주로 집에서 집결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회복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뭐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도 아마 물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윤 대통령과의 만남도 일단 이루어질 것 같고 이제부터는 아마 뭐 이 선거가 끝난 지가 이제 꽤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본격적인 활동하기 위한 좀 기지개를 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은 저게 단순히 그냥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집 주변을 뭐 돌아다녀서 우연히 찍혀서 우연히 올라온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집밖 생활도 좀 하고 약간의 행보를 좀 준비하는 듯한 이런 신호 정도의 온라인 목격담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 뭐 우연하게 찍었겠죠.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나 또 뭐 그동안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들이 이제 조금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오전까지만 해도 뭐 추정으로 저 신발은 예전에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신었던 신발이다. 포즈를 보니까 한 전 위원장이 맞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쏟아졌는데 뭐 그런 설설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제가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 한 전 위원장이 맞더라고요. 며칠 전에 집 주변에서 외출했던 사진이 포착이 됐고 온라인에 사퇴 20일 만인데요. 이렇게 사진이 떴습니다. 그런데 보신 그대로 4월 한 2, 3주간은 한 전 위원장이 두문불출했기 때문에 5월부터는 물밑 행보에 시작할 수 있다. 물밑 행보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친한이세요? 예? 친한 인사이십니까? 누구요? 친한계 이상민 의원님. 한동훈 그렇죠. 근데 전화도 안 받아요 요새. 나는 네. 친한이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친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전화를 좀 이걸 보셨으면 전화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선거 영입할 때는 뭐 전화도 빨리 하고 집도끼가 되니까. 글쎄요, 뭐 사진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진에 포착된 거니까 본인 의지는 아니더라도 이건 본인 의지일 수 있어요. 재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상민 의원이 저희 정치 시그널 출연해서 어제였어요. 한동훈 게 아니냐고 했더니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아서 약간의 섭섭함을 내비치니까 바로 조만간 만나자라고 한 전 위원장이 연락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전화 안 받으면 서운하죠. 그런데 저도 그런데 몸도 힘들고 그다음 마음도 힘들고 그러면 전화도 받기 힘든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상민 의원 전화만 안 받았겠습니까? 아주 기묘한 그런 전화 빼고는 웬만하면 전화를 안 받았을 수도 있겠다. 특별히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어떤 무슨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내가 힘들어도 이상민 의원하고 전화는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조만간 만남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많이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활동은 재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그 어떤 또 의심을 받을 수 있냐면은 막 이런저런 그 의원들하고 전화를 갖다 하면 당장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 전당대회 관련해가지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움직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의혹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고민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연락을 또 한 모양이에요. 한 전 위원장이 정치 시그널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막 방송 얘기를 뭐 본인이 봤던 아니면 주변에서 들었던 이상민 의원에게 연락해서 조만간 만나자. 그럼 이상민 의원은 어쨌든 본인이 직접 영입한 지금 뭐 이번 총선의 낙선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상민 의원뿐만 아니라 장유미 변호사님 4월은 일단 좀 본인이 일단 오롯이 제 책임이다라고 해서 자리에서 물러났으니까 주변으로부터 5월 한 달 동안은 당내 의원 낙선자들과 많이 만나라는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안다. 일단 이상민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물밑에서 본 행보를 한다. 정치적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정치적 기지개를 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당대회는 아마 등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만약에 하나의 변수가 된다면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당원들 어쨌든 표심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고 당선될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등판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 가능성이 총선 직후에는 상당히 적다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사실상 출사표를 던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심평 변호사 등의 어떤 전원을 통해서라도 전당대회 연기와 관련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요청까지 하진 않았더라도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미래와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사람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기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금 정치적인 여건이 나쁘지 않아요. 국민의힘은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갈피를 잘 못 잡는 것 같습니다.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의 어떤 소구력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 기회를 앞으로 보궐선거니 대선 직행이니 여러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이 좋은 호기를 그대로 손에 놓치고 갈 것인가? 저는 그런 판단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기지개다.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단순히 사진 한 장 포착된 의미는 이상이다. 글쎄요. 진짜 모르겠습니다만 알려지기로는 사실은 4월에 그러니까 지난 4월 한 총선 끝나고 1, 2주 사이 이후였나요? 몇몇 비대위를 함께했던 의원들과 저녁 식사한 이후에는 공식적인 행보가 언론에 노출이 된 바가 없었는데 보신 그대로 낙선자들 이상민 의원 포함해서 누군가들을 만날 수 있다.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당권 도전을 시사하면서 누가 배신자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보수의 용병이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었는데요. 오늘 저희 라디오쇼 정치시간에 출연한 권영세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신자라는 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45년 구형하고 24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보수에 들어와가지고 뭐 우리가 용병 비슷하게 해가지고 검사로서 수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했던 거 하고 대통령과 원내대표로서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될 부분에서 협력이 틀어진 부분하고를 이렇게 같이 취급하는 거는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쨌든 정치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지금 전당대회는 너무 이른 건가요? 그 지금은 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나오기는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는 아마 얼마든지 본인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하나하나 보면 이현정 의원님, 권영세 의원이 모르겠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 대신해서 유승민 전 의원을 비판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검찰총장이었고 또 당시에 반부패 부장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뭐 개인적으로 하는 일도 아니잖아요. 당시에 특검을 했고 또 당시에 이 수사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가 자체가 했다고 해서 지금 보수의 어떤 이 적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럼 지난 대선 때 그럼 왜 불러냈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보수가 불러내서 지금 정권 교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자체를 부인해 지금 뭐 책임을 따지자? 뭐 최근에 그 홍준표 시장도 무슨 뭐 사냥개 운운했는데 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정권 교체를 부정해야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 된 것 자체가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용병이다 뭐다 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적절한 비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정권 교체했기 때문에 지금 집권 여당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출발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저는 그건 다른 의미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건 지금 이제 이 유승민 전 의원도 본인도 이제 지금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좀 의사를 피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의 어떤 경쟁자를 견제하는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쟁자 견제라서 보수 용봉이다. 권영세 의원이 했던 얘기 중에 사실 저는 더 눈에 띄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애초에 권영세 의원이 다른 인터뷰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좀 쉬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다가 한 2주쯤 뒤에 오늘은 얼마든지 나올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진짜 그렇게 된 건지 상대당으로서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이제 정치 상황이라는 게 수시로 변하니까요. 그냥 딱 고정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처음에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설도 솔솔 흘러나오고 또 비서실장으로 정진석 비서실장 되면서 그러니까 용산의 어떤 그립감이 여전히 국민의힘에 잔존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상황인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자체가 내공을 쌓고 돌아오겠다 했고 그다음 총선이 끝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권영세 의원은 좀 쉬고 오는 게 이 정치 문법상 맞지 않겠냐라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부부는 첫 번째는 이준석과 유승민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다시 뭐 돌아온 뭐 폐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돌아온 동생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 갈등을 마무리를 잘하고 다시 돌아와서 국민의힘의 어떤 재건을 담당하는 어떤 그런 그 당의 지도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두 가지의 어떤 상황을 아마 권영세 의원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올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결국에 용산에 달려 있고요. 그 용산에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정말 이번 총선에서 윤핵 갈등을 통한 어떤 이제 더 이상은 쓰지 못할 카드로 버릴 것인지 아니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다시 쓰는 카드로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말 마음속에 나만의 정치를 갈 건지 마이웨이로 나의 한동훈의 정치를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결국에는 저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도요. 견적을 날린 것 같습니다. 배신자로는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니었다. 그래 봅니다. 저희 취재로 저 사진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맞다고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 자주 쓸 수가 있게 됐네요. 가장 최근 사진이기 때문에. 이현정 의원님. 뭐 저도 취재를 해봤고 저 사진도 맞다 뭐 이런 취재도 합니다만 이현정 의원 개인적으로 취재하셨을 때 얼마 전이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책을 쓸 수도 있다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책을 쓸 수도 있다는 표현인 즉슨 조금 공백길에 길게 갔겠다는 의미로도 읽혔거든요. 그런데 권영세 의원 말 맞다나 얼마든지 한 전 위원장이 다시 복귀나 등판 나올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이런 의미가 한 전 위원장도 좀 뭔가 본인의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지율이 뭐 웬만하면 뭐 이게 버틸 수 있겠죠. 집권 여당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10%대, TK 지역도 지금 거의 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가면 지금 아마 권영세 의원도 느낄 겁니다. 정말 이게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왜냐?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연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연료가 없는데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차가 가지 않는데. 차가 가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연료를 보충해야 되고 그 보충은 결국 뭐겠습니까?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국민의 지지가 있으려면 뭔가 누군가는 깃발을 들고 여기에서 어떤 이 꽂아야지만이 그 깃발을 보고서 이제 전체적으로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대통령실은 자신들이 원하는 원내대표조차도 지금 못하는 국면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반발해버리잖아요. 이철규 의원이요? 예전 같으면 그런 분위기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했죠.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 어떤 면에서 원하고 있는 원내대표조차 임명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지지부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마 현역 의원들이나 지지층 입장에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뭔가 확실하게 어떤 깃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 빨리 나와서 뭔가 깃발을 잡아줘야지만이 그쪽으로 몰려갈 거 아니냐. 그래야 새롭게 활기가 나올 게 아니냐.
지금 사실은 뭐 이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나 다운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더 지속된다 그러면 거의 아마 괴멸적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깃발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권영세 의원도 상황을 보니까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점점 형성되어 가는 거 아닌가? 그것에 대한 저는 시사점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한 전 위원장 본인에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잠깐 지나갔던 저 그래픽 여론조사대로 봤을 때는 여전히 한 전 위원장의 팬덤이, 물론 뭐 총선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여론조사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다른 차기 잠룡들 혹은 국민의힘의 뭐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보다는 확실히 좀 높은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지금 국민의힘 상황과 맞물리면서 한 전 위원장의 등판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이런저런 해석도 당내에서 혹은 여기서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렇게 크게 진 이유, 원인을 짚고 백서를 남기겠다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 보수정당은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약으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정도, 대수술이 필요한 그런 중병에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기에 앞서서 어디를 어떻게 찢어야 되고 어떻게 무엇을 떼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들이 지금 백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서가 변명을 위한 그런 서류가 되지 않도록 명실상부한 백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층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다면 공천관리위원장, 정책의장, 비대위원장, 여도연구원장,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 등도 비공개 심층 면접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담으려고 합니다. 저희는 최대한 있는 그대로, 원서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담을 예정입니다. 김종혁 부총장 얘기는 지금 중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대수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백서, 왜 총선에서 이렇게 크게 졌는가 이유를 쪽쪽쪽쪽쭉 썼을 때 공천평가하고 공약평가하고 조직홍보평가한다. 근데 장혜민 변호사님,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공관위원장이나 전직 비대위원장도 왜 졌는지에 대한 비공개 심층 면접까지 열겠다. 이게 조정은 의원의 얘기거든요. 네, 제가 다른 선거 캠프에서 이제 패배하고 선거 백서를 만드는 과정을 봤더니 이런 당사자들 인터뷰를 넣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야 생생하고 본인들이 느꼈던 바가 정확하게 담기기 때문일 텐데 저는 백서 상당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아픈 부분까지 그걸 가감하지 않고 넣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서 백서가 나오면 상당히 언론 주목도 높을 것 같은데, 다만 저는 국민의힘 이 패배 원인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선인 대회에서 터져나왔던 그 울분들, 그리고 그 불만들, 그게 바로 국민의힘에서 나타나는 그 총선 패배의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일부 있는 것이고 대통령께도 일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뭐 낙선인들도 선거 과정 중에는 이런 문제의식 잘 드러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비교적 너무 늦게 이런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발현시키는 건 좀 아쉽지만 백서로 한번 새신의 기회를 만드는 거는 좀 타당으로서도 지켜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인터뷰 다 좋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21대 때 국민의힘이 백서를 또 안 만들었던 것도 아니니까 백서를 잘 만들고 이걸 반영해서 뭐 국민의힘 내부 말만 따라 대수술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도 비공개 심층 면접 예정돼 있대. 조정은 의원의 말인데 글쎄 한번 어떻게 백서 만드는지도 잘 지켜볼까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 상황 하나만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원내 대표와는 달리어 다들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에는 너도 나도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저는 뭐 늘 제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 보수 정치가 이대로 가면 망하겠다 싶어서 당원 100% 하면서 저는 당이 아주 망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정말 당대표를 하고 싶다면 제가 제 의지대로 판단해서 가는 거겠죠.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답입니다. 다들 전대룰의 민심이 반영되면 한번 나서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저희 뉴스타텐을 가장 공들여서 만든 그래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사진 다 한 번씩 넣어봤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원내대표 후보를 보면 이철기 의원이 진짜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불출마 쪽으로 가능성이 있고, 오늘 처음으로 송석준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긴 했는데 원내대표 후보는 이렇게 빈칸이 많아요. 다만 지금 보면
당대표 후보군 한번 비춰주실까요? 감사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몰라요. 아직 모르고 한번 후보군에 넣긴 했는데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배현진, 조정훈, 김재섭, 원희룡, 권성동, 권영세, 김태호, 주호영까지 이렇게 출사표를 많이 던지는 당대표, 이런 비교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일단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막강한 자리죠. 그런데 22대는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여소야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극단적인 여소야대가 21대도 있었지만 40 총선 이전은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정권이 이제 반환점 돌기 일보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게다가 극단적인 여소야대인데다가 야당 대표 3총사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조국, 이준석. 거기에다가 만약에 국회의장까지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까지 되면 제가 봐도 걸을 타선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다가 난타당할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다들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대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당대표는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체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만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2026년에 지방선거 있는데 서울시장도 있고 경기도지사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이 지나가면 2027년에는 대선까지 있으니까 당대표는 이제 체급 올리기 위해서 하고 굳은 일은 원내대표 시키면 되지 않을까? 저 같아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이 집권 여당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지금 당대표 후보군만 어렴풋이 잡아도 한 13명 되네요. 특히 여기서 제대로 출마해서 밝힌 사람은 몇몇 없더라도 아마 전당대회가 시작이 되면 날짜가 잡히면 아마 당대표는 치열해질 겁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아직 크게 동력을 찾지 못한 국민의힘 내부 사정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제는 좀 국민의힘 내부 사정과 맞물리면서 참 흥미로운 주제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났으니까 가수고 뭐 방송이고 뭐 예능일 수 있잖아요. 그 제자리로 간다는데 그 사람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크게 잘 됐으면 좋겠다. 서로 고생했지만은 그 소주 한잔 해야지 그래도 막. 근데 소주를 못 드시는데? 아니 나 혼자 먹어도 돼요. 예. 옆에 있으면 되지. 뭐. 네. 얼마 전에 보신 그대로 저희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가수 김은국 씨가 출연했습니다. 김은국 씨는 이번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유세 지원에 나섰었죠. 그런데 김은국 씨가 최근 저런 발언 이후에 최근 한동훈 전 위원장과 직접 전화 통화를 했다, 저희에게 공개적으로 밝혀였습니다. 저희 방송의 위력이라면 위력일까요? 그래서 제가 방송 전에 김은국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김종석의 빨간 전화입니다. 김 선생님 맞죠?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제가 당연히 전화드리고 찾아뵈야 되는데 자기도 좀 몸도 좀 안 좋고 또 바로 사퇴하는 바람에 좀 전화가 늦었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몸 좋아지면은 한번 뵙죠. 아유 이거 감동이죠. 사람이 통화 이게 처음 해봤는데 아주 순수하고 착하고 전혀 정치인 같지 않고. 정말 인간적으로 저한테 고맙고 감사한 표현을 하더만요. 일단은 한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뭐 저도 조언해 줄 수 있고요. 마음을 열고 만나고 싶어요. 제가 김은국 씨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짧은 통화에서 그렇게 많은 걸 느꼈냐고 그랬더니 그렇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아주 순수하고 정치인 같지 않았다. 일단 한 전 위원장이 최근에 김은국 씨가 나 이렇게 열심히 유세했는데 아무도 전화가 섭섭했다라고 했더니 총선을 이끌었던 한 전 위원장이 직접 김은국 씨에게 전화를 건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게 정당들을 취재해 보면요, 지금 특히 국민의힘을 이렇게 보면 하루만 살다가 그냥 없어질 사람들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정당이라는 게 축적이 되고 또 정이 있고 따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치 이제 선거 때만 되면 확 타오르는 불꽃 같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확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왜 3연패를 했을까라는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원인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19대, 20대, 21대, 22대 지금 3연속 지금 선거를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보면 첫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냥 필요할 때 쓰고 끝나고 나면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자, 그다음에 선거 때 있으면 또 만나고. 이제 그러다 보니 어떤 이 당에 와서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자, 둘째는요. 젊은 층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층에 대한 어떤 접근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엮어내고 하는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점점 정당이 노쇠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홍국 씨도 이야기를 하지만 선거 때 저렇게 김홍국 씨처럼 가서 그냥 자발적으로 유세한 사람을 그 누구도 밥 한 번 먹자, 전화해서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는 당의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당에는 챙기는 사람이 없다. 자, 그러니 그 다음 선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3번이나 졌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을 파악해서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는 거에 다 그냥 남하고 영남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니 나는 뭐 계속 당선되니까 안 올라옵니다. 그냥 서울에. 그래서 안 챙겨요. 본인들은 왜냐하면 이렇게 당선돼서 그냥 따뜻하게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요. 다음 선거 또 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처럼 이제 김홍국 씨가 한마디 하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전화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뭐 억지 뭐 칭찬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정당도 사람이 운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당이 사람을 쓰고 버린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예. 정당에 사람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사람 잘 챙겨라. 그렇죠. 사실 만고불변의 진리죠. 인간 교류가 있어야 된다. 모르는 번호라서 안 받았더니 문자가 왔고 그 문자 때문에 김홍국 씨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를 해서 감사함도 표현하고 만나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거의 그 김홍국 씨가 얘기했던 한 전 위원장의 통화 시간이 엄청 짧다고 얘기했는데 엄청 많은 또 얘기를 저한테 풀어주셨어요, 김홍국 씨가. 그런데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 말고도 그 이후에 본인이 나 이렇게 선거 도와줬는데 섭섭하다는 걸 정치 시그널에서 내비치니까 정말 수많은 국민의힘 사람들이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나경원 후보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많이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경원! 자리를 달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만큼 감사한 표시는 해야지. 네. 자, 김은규 봐라. 목숨 걸어도 끝나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러면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거야. 그날 그냥 하루 종일 국힘이 저 때문에 야단을 많이 맞았는지 당 차원에서 지시를 내렸는지 갑자기 막 전화 오더라고요. 조정훈, 용산의 권영세 후보, 양산의 이제 김태호, 뭐 대구의 주호영, 우리 동작의 나경원, 송파의 배현진. 본인이 뭐 좀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어쨌든 그 선거 결과 난 다음 날인가요? 예.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일단 뭐 김웅국 씨 인터뷰는 재밌습니다. 일단 재밌어요. 최진문 교수님. 근데 또 여기서 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권영세 의원도 오늘 정치 시그널 출연해서 나경원 의원도 나는 다 일찍 했는데라고 하면서 본인은 적절히 사례를 했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일단 김웅국 씨가 최근에 국민의힘에 혹은 뭐 일부 보수층에는 별다른 재미 요소가 없었다고 하면 김웅국 씨가 뭐 이러한저런 분위기 전환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좀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문국 씨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안 한다고 투정거리시고 부리시니까 또 전화를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문국 씨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권영세 지금 의원도 착각하신 것 같다. 선거 끝나고 바로 다음날 전화 드렸는데 아마 기억을 못 하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경원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도 뒤늦게 전화 드린 건 아니다. 그 말은 결국 선거 다음날 전화한 걸로 보여지잖아요. 뭐 며칠 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착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김문국 씨 입장에서는 뭐 한두 번 전화를 받았을 수는 있고 다만 그게 숫자가 여러 군데를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셨는데 다 전화를 안 하니 거기에 대해 서운함을 좀 표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아차하고 또 전화 드린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섭섭하다고 저희 방송에 나와서 내비치긴 했는데 제가 직접 통화한 바로는 지금은 거의 감동의 물결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와 김은국 씨 얘기까지 저희가 길지 않게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여러 가지 의견 한번 흥미롭게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 재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아무래도 제1야당 대표 배우자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런 장면이 하나 연출이 됐습니다. 반대 신문 좀 어떤 내용 위주로 확인할 계획이신지. 오늘도 피고인 퇴정 요청 있을 것 같은데 대응 계획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대로 한마디 하잖아요. 저를 보고 야당 극렬 지지자들은 배신자라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을 개인 비서처럼 부렸던 권력자가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대 권력의 불법을 공익을 위해 고발했을 뿐입니다. 법 앞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워낙 관심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법정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여러 장면들이 연출이 됐어요. 보신 것대로 김혜경은 청렴하다, 여사님 힘내세요. 이런 일부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고, 다만 보셨던 것처럼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는 이제 화면이 바뀔 텐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최근에 이제 배신 얘기가 뭐 한동훈, 홍준표 혹은 뭐 유승민까지 정치권에서 직함생략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조명현 씨도 권력자가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오늘 법정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아니,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마치 자신의 그 사적인 그 이용, 그걸 위해서 남용하면 그건 국민을 배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그 민주당에 뭐가 있었습니까? 배우자 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경기도지사 할 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할 때 뭐가 있었느냐? 사모님 팀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모님 팀의 멤버가 누구였느냐? 배모 씨하고 조명현 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2016년도에 행자부에서 뭐 어떤 규정을 만들었느냐? 단체장 부인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면 그렇게 경기도에 있었던 사모님 팀 같은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지금 김동연 지사 경기도 지사 하는데 경기도에 지금 사모님 팀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에선 이렇게 뭐 공무원 행동 윤리 강령 같은 것들 만들어가지고 우리 경기도 이렇게 깨끗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 경기도에선 사모님 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야기를 오늘 조명현 씨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 김혜경 씨 보고 청렴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재판은 이게 법인카드 관련된 재판이 아니에요. 오늘 재판은 공직선거법상의 불법 기부 행위에 대한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 선행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배모 씨에 대한 재판은 이미 항소심까지 가가지고 유죄 판결 나오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가지고 그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실질적으로 뭐 그냥 절차만 진행되면 결과는 뻔한 그런 사건이고요. 그다음 제가 봤을 때는 검찰에서 빨리 불법 그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빨리 그 수사하고 그다음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재판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었다면, 장유미 변호사님. 김혜경 씨 측, 김칠준 변호사인가요? 김혜경 씨 측이 이런 질문을 조명현 씨에게 한 모양이에요. 검찰 조사에서 직장 퇴직 이후 진술을 거부한 적이 있냐라고 했더니 조명현 씨가 내가 피고인으로 나온 건지 증인으로 나온 건지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이게 법정 전략 중에 하나가 김혜경 씨는 조명현 씨의 여러 개인적 혹은 메신저를 공격하는 법정 전략을 쓰는 건 아닌지, 이건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그런데 이게 변론 전략으로 좀 유효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공익 제보자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경기도청에서 왜 퇴사하게 됐는지, 마치 이 변호사가 질문을 던질 때는 전제로 뭔가 좀 부적절한 행위가 있지 않았는지의 어떤 뉘앙스를 풍기면서 질문을 한 건데, 검찰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받았을 때 조명현 씨가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 변호인으로서는 그렇다면 공익제보의 외형을 취했는데 혹시 사감이 개입한 건 아닌지, 그렇다면 사감이 개입했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공익제보의 내용은 없다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어떤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재판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조목조목 그 김혜경 씨의 재판 과정을 저희가 계속해서 조목조목 짚어볼 기회가 분명히 매일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 과정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는 오늘 하루 종일 사실 온라인에서는 이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북한 땅인가? 새 이름을 두고 후폭풍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사전 설명을 드려야 될게요. 경기도, 그러니까 김도겸 지사가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이른바 경기 분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총 1,750만 원의 상금을 내걸고요. 경기 북도의 새 이름이 뭐가 좋겠냐? 대국민 공모를 진행했는데 이게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먼저 바꿔볼까요? 알려지기로는 유력해 보이는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누리도, 평화누리 자치도, 이런 이름이 새롭게 가닥을 잡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저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새 이름 공모, 후폭풍, 일단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광역자치단체의 행정명은 기본적으로 뭐 경상남북도, 뭐 전라남북도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어떤 고유한 명칭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경기도가 분도를 한다 그러면서 한 이 도시가 이게 어떤 고유 명칭이 아니라 어떤 이 정치적인 의미, 또 어떤 뭐 가치적인 의미, 이걸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평화누리? 도대체 평화와 누리가 뭔가 통하지? 이게 누리라는 게 뭐 우리 순 우리말로 뭐 세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온 누리에 뭐 이런 거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어떤 평화누리라는 의미가 이 지역이 이제 접경 지역입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과연 물론 뭐 이 지역의 어떤 추구하는 바를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 지역에 지금 평화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어떤 자치도 이름으로 적당한 것인지, 이것이 어떤 정책 의미는 없는 것인지, 특히 아마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기 올리는 게 좀 다들 뜬금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광역단체 이름 붙이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뭐 공원 이름이라든지 뭐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상징적 의미가 있는 장소나 이걸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치도를 저렇게 아니 뭐라고 그러죠? 평화누리요. 네, 평누도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마 채택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건 호불호가 나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후폭풍을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댓글 몇 가지만 소개하면 북한은 평안도고 남한은 평누도냐, 북한 동네 같다, 뭐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보시는 그대로 이거 반대한다는 경기도청, 경기도 홈페이지의 그 글들 참여 인원이 28,000명인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제작진으로부터 듣기에는 3만 명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10,000명이 넘으면 김동연 지사가 직접 답을 해야 됩니다. 어제 김동연 지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제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북부특별자치도 명칭 공모에 대한 이 식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라스트 마일 구간에 들어간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스트 마일, 마지막 구간입니다.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결승전까지 뛰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합니다. 평화누리 너무 이름이 좋습니다. 저도 이거 공모를 한번 응하고 싶었어요. 평화라는 단어를 이어서 통일까지 엮고 싶었는데 그건 조금 욕심이고 평화까지는 넣어야 되겠다 했는데 평화누리라서 너무 기뻤는데, 물론 저 평화누리 특별자치도라는 저 이름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최전문 교수님, 김 지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고, 뭐 김병주 의원이 이번에 재선했는데 지역구가 경기도잖아요. 통일까지 넣고 싶었는데 평화누리라는 이름 너무 좋다.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는 모양인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름이 보통 이제 우리가 도 이름에 쓰는 명칭하고 좀 다르게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고요. 또 좋아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평화누리라는 말이 저는 이제 동의할 수 없는 분, 북한과 관련됐다는 분은 저는 전혀 1%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이제 이게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도 지명과 맞느냐 하는 부분은 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모를 거쳐서 이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모해서 그중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된 이름이 이 이름이라고 하는데 예. 뭐 아마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논의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일정 부분 또 반발이 있고 일정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던 도 이름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예. 쓰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평화누리라는 말이 나쁘다는 표현은 아니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던 용어와 좀 다른 용어이기 때문에 예. 도 이름으로 쓰기에 적합하냐 하는 문제는 한 번 더 논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 교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저는 이름은 좋은데 이게 그냥 이제 우리가 보통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부르는데 예. 이제 여기만 그렇게 부르니까 물론 세종시가 특별하게 이름이 있긴 합니다만 예. 조금 이제 평화누리란 말을 썼을 때 올 수 있는 좀 다가오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금 어려움이랄까 이런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거는 시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논의를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3만 명이 반대 청원을 했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도 답을 해야 되고 뭐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좀 저희가 좀 더 따져보니까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여기 보면 그러니까 경기 북부와 남부를 나눠서 경기도는 남부로 유지하고 경기 북부만 평화누리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만들겠다. 보니까 상금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도지사 상장을 받았고 대구에 살고 계신 91살의 여성이 지었다.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되는데 이게 일단 이렇게 공론화가 돼서 반대 의견이 있으면 경기도도 뭐 마냥 이렇게 좋다, 예쁘다 이렇게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서요. 아니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사실 섬찟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뭐 섬찟까지요, 갑자기? 아니 왜냐하면 쌍방울이 예. 북한에다가 800만 불 100억을 갖다가 줬잖아요.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쌍방울에다가 800만 불 100억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화영 부지사였잖아요. 이화영 부지사의 타이틀이 뭐였습니까? 평화부지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800만 불 김정은이 받아놓고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김정은이 우리나라 보고 대한민국 보고 동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적대국인데 어떤 적대국이냐? 제1의 적대국이라고 그랬어요.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 보고 제1의 적대국이 동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핵까지도 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평화 타령할 때입니까? 더군다나 김병주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김병주 의원이 뭐 지역구가 경기도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비례대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요. 김병주 의원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성장군 출신 아니겠습니까? 사성장군 출신이 저렇게 이야기한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뭐 평화도 좋고 누리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쳐다보는지 아시죠? 잘 모르겠는데. 논평은 존중하되 다만 아까도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화누리 이꼴 뭐 북한이다 뭐 이렇게 등가시켜서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고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나 북한 김정은 얘기는 논평의 취지는 존중하되 다만 너무 나가신 것 같아서 제가 순화 말씀 쳐면 웃으면서 좀 기다렸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신설했다. 김동연 지사의 반응이 나오면 저희 뉴스탑10 언제든 제가 반영해서 이거 확정된 거 아니다. 혹은 뭐 바꿀 의향이 있다. 아니다. 밀어붙이겠다.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온라인에 뜨거웠던 경기 북도의 새 명칭 얘기까지 해봤다면 또 다른 이슈가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최근에 외식하기 겁나시는 분들 많죠.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그런 이 시점에 제주도의 몇몇 고깃집에서 이른바 비계 삼겹살을 판다고 해서 많은 사회적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또 다른 고깃집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주장이 온라인에 나왔습니다. 물론 조금 더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 사진만 보면요. 허주현 변호사님. 혹시 저게 삼겹살이냐 장어냐? 온라인에서 하루 종일 좀 들끓던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딱 사진으로 보시는 분들이 다 느낄 거예요. 저게 돈 주고 사 먹을 삼겹살인가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 겁니다. 장어구이인 줄 알았다 이렇게 작성자도 당황했을 정도로 비계가 많은 삼겹살이 나왔다는 건데 저기 사람들은 또 삼치구이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뭐 빨간 부분이 보이지 않고 거의 뭐 비계 덩어리인데 이 작성자가 요즘에 좀 제주에서 흑돼지 비계 논란이 있으니까 자기도 비계 테러 당한 경험 공유하겠다라고 하면서 글을 올려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부모님 환갑 여행으로 가서 저렇게 15만 원어치 뭐 흑돼지 오겹살 포함해서 주문을 했는데 저런 고기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요즘 들어오는 고기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바꿔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바로 구워버렸다는 거예요. 예. 환갑
일본 여행이라서 그 당시에는 말을 못하고 나왔지만 리뷰를 올렸는데도 리뷰를 지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주 여행하시는 분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전국에서요. 너도 나도 지금 비계 미투, 돼지고기 테러 미투가 지금. 잠시만요. 비계 미투. 네. 그러니까 내가 비계 삼겹살을 봤다는 인증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네,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글들이 온라인상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비단 제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산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 돼지고기의 어떤 비계 비율에 대한 어떤 논란 뜨겁습니다. 처음에 장어인가 황당했더니 못 바꿔준다 그러고 바로 구워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물리지 못하겠다는 건데 다음 글 볼게요. 그래서 해당 업주, 이거 온라인 커뮤니티 주장이니까 좀 더 이게 공론화가 되면 더 들여다봐야 되긴 한다는 전제를 말씀드립니다만 코로나로 적자 보다가 나아지나 싶었는데 다식돼지 안 좋은 인식이 생겼다. 뭐 좋은 고기 취급하는 업체도 많은데 일부 때문에 얘기 나오는데 사실 그런 거잖아요. 허전 변호사께서 뭐 축산 전문가는 아니시더라도 이게 비계라는 게 사실은 아무리 공산품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의 원칙과 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요, 돼지고기 품질 관리 매뉴얼이라는 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강제성 있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 내용이기는 한데요. 소포장 삼겹살 기준으로 비계 두께는 1cm 정도, 그다음에 오겹살 기준으로는 1.5cm 이하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사실 보다 보면 나는 비계 많은 부위를 좀 더 좋아한다라는 사람도 있고 살코기 많은 부위를 좀 더 좋아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뭐 1cm, 1.5cm 이거를 완벽하게 이 고기를 자르다 보면은 다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앞서 나온 사진처럼 비계 덩어리처럼 보이는 거는 누가 봐도 좀 과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분들이 선한 자영업자분들이 오히려 댓글을 달아서 우리 가게에서는 이 정도 아니면 손님상에 안 내놓는다. 그리고 바꿔달라고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바꿔드리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일부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고기를 판매하는 업자들 때문에 코로나 겨우 지나왔는데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건전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업주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저게 아까 사실이라면 진짜 장어처럼 생긴 삼겹살은 저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제주의 특정 그 삼겹살 집들 몇몇이 이제 온라인에서 많은 논란이 되니까 아예 오늘 보니까 사회적 이슈가 된 모양이에요. 제주지사도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네, 오영훈 제주지사가 점검 강화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제주가 관광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데다가 오겹살, 감귤 이런 것들, 특히 감귤은요. 감귤의 당도를 관리하는 법률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특산품인데 이 특산품에 대한 인식이 일부 비양심적인 식당들이나 업주 때문에 굉장히 떨어지고 이 사람들이 제주를 찾지 않게 된다면 이거는 제주도 전체를 봐서도 굉장히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잖아요. 그래서 제주지사까지 나서서 이 점검을 강화하고 어떤 자발적인 계도에 나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가 결국 이제 여름 되면은 또 관광객들 휴가철에 많이 몰려들 텐데 이게 한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이미지가 생긴다고 하면 결국에는 제주도 전체의 어떤 업주들의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영업자분들도 사실 어려운 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정말 큰 돈 들여서 요즘에는 뭐 삼겹살 2, 3인분 먹고 뭐 술 한잔하고 뭐 밥 시키면 10만 원 훌쩍 넘어갈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서민분들, 보통 분들이 지금 여간 민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더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 마무리할 텐데 여전히 대중가요계는 이 소식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들어간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민희진 대표 공방이 더 치열해졌는데요. 그런데 이미 올해 초에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의 계약 해지권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저랑 시영님은 사실 결이 안 맞는 거죠. 그냥 처음에 저한테 막 성덕이다 막 뭐다 그것도 제가 무서운 여자겠죠. 왜냐면 저는 너무 그냥 이런 말을 그냥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뉴진스가 OMG 그로 빌보드 핫백이 올라갔었을 때 처음 디토로. 근데 그 전까지 시영님은 저희 뉴진스 나왔을 때 축하한단 말도 안 했었고 아무런 얘기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즐거우세요? 라고 보내시고 저는 그때 되게 이게 의도가 이상하게 느끼고 당연히 즐거운데 이걸 왜 묻지? 어투가 과거랑 되게 달라지지 않았나요?
제가 처음 입사했었을 때 서로 어투가 되게 달라졌죠. 그러니까 저희 사이에 이 골이 너무 깊어진 거예요. 민희진 대표의 사실 지난 기자회견이 너무 길어서요. 모든 얘기들을 다 했기 때문에 특히 허전 변호사님. 근데 이미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민 대표가 하이브 측에 뉴진스 계약 해지권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라는 알려진 게 이게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일단 뉴진스 특히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의 아티스트는 거의 사실은 사업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공장이 있겠습니까? 사무실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재료가 중요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아티스트가 사실은 사업의 전부인데 특히 어도어라는 회사는 뉴진스만 소속되어 있는 지금까지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뉴진스가 전부인 회사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 뉴진스와의 계약 해지에 대한 그 내용을 이사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민희진 대표가 올해 초에 이사회 동의 없이 민희진 대표가 독단적으로 뉴진스와 계약을 합의 해지를 할 수 있을 때 합의 해지 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이브 쪽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사실상 이 뉴진스를 빼서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겠다라는 시도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티스트의 전속 계약은 하이브가 어떤 아티스트에 대해서 투자한 돈을 결국에는 이익으로 받아낼 수 있는 어떤 기간을 보통은 7년으로 설정을 하는데요. 이 7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하이브도 수익이 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설정을 하는 것인데 민희진 대표가 중간에 마음대로 뉴진스와 합의 해지를 한다고 하면 민 대표가 나가게 되면 만약에 나가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뉴진스라는 아티스트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야말로 어도어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 대표, 그러니까 경영권 찬탈, 예를 들면 지배율을 높이는 어떤 시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근데 민 대표 측에서 오늘 9개의 쟁점을 둔 반박문을 발표를 했어요. 말씀드린 경영권 부분에 대해서는 찬탈에 대한 의도가 하나도 없었고 실제로 한 것도 없다. 오히려 하이브 측에서 이 부대표를 협박성으로 회유해서 그 대가로 증거를 받고 피고를 발인해서 제외를 해줬다. 이런 얘기도 하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20억 정도는 연봉이 아니라 인센티브인데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고 했던 거다. 30배수 높여달라고 하는 것도 차세대 보익으로 가치를 반영한 거다라고 하면서 돈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그 어느 쪽도 이 사태의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금전적인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허 변호사 말씀을 일단 어느 정도 정리해보면 기자회견에서의 엄청난 인기 이런 거와는 사회적 인기와는 별개로 일단 이미 과거부터 민 대표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 얘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민 대표 하이브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한 건 맞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추론이 가능하겠네요. 근데 최진봉 교수님, 다만 이런 거 있겠죠. 민 대표가 나는 기자회견 이후에 뭐 여러 자신감이 사회적 이슈에 붙은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뭐 법적인 대응과는 별개로 뉴진스에 대한 홍보에 엄청나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뉴진스에 대한 본인의 열정도 표현하고 싶은 것 같고요. 뉴진스와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전략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지금 일본에 정식 뉴진스가 진출을 하거든요. 다음 달에 진출하는데 그 진출하면서 있었던 정식 데뷔를 앞두고 있는 활동들을 계속 SNS에 올리고 있어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장면 중에 저 일본 분이 무라카미 타카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캐릭터를 그리거든요. 뉴진스의 각각의 멤버들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걸 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화제 모자는 계속 쓰고 있네요, 민 대표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우스 스위트라고 하는 게 재킷의 그 어떤 컨셉이거든요. 그 컨셉에 대한 것도 본인의 SNS에 올리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혀 영향받지 않고 있다. 이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위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장병들을 모두 특검해야 공평한 거 아닌가라고 하셨고요. 동료 시민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기다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폭망한 사람을 다시 부르다니 인물이 그렇게 없냐라고 뭐 반대 의견 비슷한 게 주셨고요. 반성할 사람들 모두 제대로 반성문 써주세요.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 하신 모양입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뒤늦게 전화라니 김은국 씨 엎드려 절 받았네요 라고 하는데 김은국 씨 저한테 감동이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 얘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삼각대나
카메라나 광경 뭐 지금 무슨 목적으로 사용해요? 영상으로 봐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는데 허주한 변호사님, 경찰이 조폭을 잡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부산에요. 나타나기만 하면 선주 선원들이 다 숨어버릴 정도로 악명 높은 조폭 일당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들이 선주들을 협박해서 무려 지금 3억 원가량을 오랜 시간 갈취를 해온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이들이요, 사무실을 이 부산항이 그대로 내려보다 보이는 건물에 만들어 놓고 망원경으로 본 다음에 급유선이 오잖아요. 급유선은 쉽게 말하면 선박의 주유소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급유선이 오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호스도 밟고 뒷길은 거래한 거 아니냐, 불법 해상료 거래한 거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주들이 실제로 이런 불법 거래를 해서 무서웠던 게 아니고요. 일단 신고를 하면 경찰이 해경이 출동을 하게 되면 5시간 정도 최대 이 급유를 할 수가 없는데 예. 출항 일정이 급한 선박들이 결국에는 급유를 못하게 되면 거래처가 끊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오랜 시간 이렇게 갈취를 당해왔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갈취한 돈으로 뭘 했냐면 유흥비로 탕진하고 심지어 마약까지 구매를 해서 마약까지 했다고 합니다. 일당들이 다 소탕이 돼서 지금 작년에 총책이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더 문제는요. 부산항은 국가보안시설입니다. 아무리 이 급유선 직원이라고 속였다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조폭들이 활개를 치면서 이렇게 장기간 선주들을 협박하고 드나들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이 들여닥쳤을 때 화면까지 급박했던 상황까지 만나봤습니다. 예, 목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에이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